2003년 8월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동북부와 캐나다 남부에서 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가 일어나 도시 기능이 대규모 마비되는 정전으로 대포 대중교통은 대기 마비되고 통신마저 두절돼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9.11 테러 당시 대탈출 사태와 비슷한 장면이 재현될 만큼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반면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하다.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은 전기와 함께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건 바로 765kV 초고압 송전망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우리 기술로 765kV 초고압 송전망을 완성시키기까지 숱한 노력과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 만 15년간의 대역사, 그 마침표를 찍는 날 765kV 전기가 제대로 들어올 것입니다. 대성공이었다. 드디어 도량 최초의 765kV 초고압 송전망이 탄생했다.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의 전력 기술에 대해 세계 언론의 극찬이 쏟아졌다. 그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가 실내를 진동할 때 가슴 속에서 뭔가 뭉클한 게 눈물이 나올 뻔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765kV급 전력기술 분야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765kV 송전 시대의 개막. 그것은 우리나라 전력사의 한 획을 그은 또 하나의 신화였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하는 거야. 행진하는 거야. 전기가 처음 만들어지는 곳은 발전소.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선로를 타고 변전소에 도착해 각 가정으로 공급된다. 2002년 5월 완공된 신안성 변전소. 이곳에선 765kV 초고압으로 들어온 전기를 공장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45kV, 154kV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하루 처리하는 전기 용량은 1000만 킬로와트, 63빌딩 8,400개가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경제 성장으로 전기 수요는 증가하는데 환경 문제로 무조건 시설을 늘릴 수만은 없는 상황. 기존 송전망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765kV 초고압 송전망. 처음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총지휘한 이는 정태호 부사장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데서는 345kV 송전선로를 제한 없이 증설할 수 있는 경과지가 나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시키기 위해서 다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이 먼 장래를 봤을 때 국가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765kV 승합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1992년 6월 765kV 격상 추진반이 발족된다.
초고압 송전망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업 구간은 서해안의 당진 태안화력발전소와 동해안의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내륙의 각 변전소들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전기 수송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대규모 프로젝트. 그 설계는 오창효 부장이 맡았다. 기존 345kV 송전탑 5개의 역할을 765kV 하나가 대체할 수 있고 용량도 5배로 늘어나 전기를 훨씬 더 많이 빨리 보낼 수 있게 된다. 당시 일본은 500kV 송전망을 상업 운전 중이었다. 이보다 한 단계 위인 765kV 송전망을 한국이 추진한다는 소식에 일본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 말로 그 기간 내에 그걸 끝내면은 내 손에 장을 찢는다 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거기에서 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랄까 사명감 이게 많이 솟았죠. (765kV) 송전망을 우리 손으로 건설하기 위해 고창에 실증 시험장이 마련됐다. 송전탑을 비롯해 765kV 초고압에 맞는 전선, 부품 등 각종 기자재 개발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선두에 이동일 그룹장이 있었다. 모든 자재는 그의 손을 거쳤다. 먼저 전선 개발에 들어갔다. 765kV 전선 하나는 345kV 전선 5개의 역할을 한다. 만큼 견고하고 안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8개 회사로부터 전선을 납품받아 검증 실험에 들어갔다. 먼저 코로나 현상을 막을 수 있는지 실험했다. 낮은 전압에선 공기가 절연 효과를 내지만 500kV 이상 높은 전압을 가했을 땐 소음과 함께 방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전선의 적정한 두께를 찾아냈다. 또한 악천후에도 견뎌야 한다. 초고압의 전기를 흘려보낸 상태에서 인공 강우를 뿌려 전선의 이상 여부를 점검했다. 여기에 인공낭래 실험까지 더해져 장마와 폭우, 태풍 등 어떤 날씨와 기상 조건에도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765kV 전용 전선이 개발됐다. 이걸 잘못해놓으면 여름에 뭐 벼락쳤다고 이 전기가 끊어지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상 조건, 낙뢰, 태풍, 그다음에 강우 뭐 이런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가혹한 조건을 모의를 해서 여기에 견딜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한 기술적 자료를 얻는 것이 그 시험을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선만큼이나 중요한 송전 기자재는 스페이스 댐퍼. 전선 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고정시키는 기구다. 한전에선 세명전기를 비롯한 일진, 건화 등 협력업체 3곳에 스페이스 댐퍼의 개발을 의뢰했다. 기존 345kV는 스페이스 댐퍼가 전선 4가닥을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765kV의 경우는 6가닥의 전선을 연결해야 하고 전선 자체도 더 굵어져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제작돼야 했다. 스페이스 댐퍼가 전선을 잡고 있을 동안에는 큰 태풍도 올 수도 있고 자체 진동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항상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내구성 자체가 있어야 되고 3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새로운 모양의 765kV 전용 스페이스 댐퍼가 만들어졌다. 이는 송전탑 위에서 외부에 노출된 채 최소 10년을 견뎌야 한다. 실증 시험장에서 실제와 같이 스페이스 댐퍼를 설치해 안전성과 내구성을 테스트했다. 그런데 시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난다. 전선을 갈가 마모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전선이 끊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고무공. 전선을 연결하는 부위에 4개의 고무공을 넣어 신축성을 높이고 진동이 와도 충격을 흡수하도록 했다. 또다시 테스트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엔 진동 때문에 볼트가 풀려 전선이 빠져나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풀림 방지 특수 볼트와 너트. 너트에는 걸림쇠를 만들고 볼트에는 홈을 팠다. 볼트에 판 홈이 너트에 만들어진 6개의 걸림쇠에 걸려 한 번 조이면 반대 방향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도록 했다. 전선과 부품 개발에 이어 송전탑도 제작에 들어갔다. 기존 345kV 송전탑의 철제는 기역자형. 이 구조는 바람의 압력을 많이 받는다. 765kV 송전탑의 높이는 평균 120m로 2배 이상 높고 탑에 걸릴 전선도 더 굵고 무거워 기존의 기역자형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견고한 송전탑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파이프형 구조. 파이프형으로 하면 바람 하중을 60%나 줄일 수 있다. 기역자형 철탑은 바람의 저항을 정면으로 받지만 파이프 형태로 하면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송전탑과 탑 위에 설치할 전선과 부품 등 모든 기자재의 개발이 끝났다. 저희가 765 할 때는 초창기에 여러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한 20여 년 연구를 하면서 대부분의 기자재를 국산화시키고 모든 그 기술적 데이터를 저희 연구 결과로 도출을 해서 우리 국산화를 할 수 있게 된 근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실증 시험 기간만 3년. 거의 모든 기자재를 자체 개발해 국산화시키고 검증을 끝냈다. 765kV 송전망 구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666개의) 송전탑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대부분 송전탑은 주택가나 농경지를 피해 산 위에 건설된다. 산림 회수는 줄이고 최단 거리를 내는 부지를 찾기 위해 GPS, 즉 위성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했다. 부지가 정해지자 시공에 들어갔다. 666개의 송전탑과 340km의 선로 공사. 박찬용 과장에게 그 임무가 떨어졌다. 송전탑 한 개를 세우는 데 들어가는 부재는 4,500개, 볼트 수만도 5만 개에 달한다. 이 많은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선 진입로를 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산림이 울창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경우는 케이블카와 헬기를 이용했다. 헬기 운반 시 드는 비용은 진입로 개설의 10배. 친환경 공법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삭도나 헬기로 시공하는 경우는 지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보다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의 지적이나 또 우기시 많은 산림 피해 등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지입로를 설치하지 않고 삭도나 헬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환경 공법에다 유난히 태풍이 잦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강한 바람과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공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시명 기초공법. 기초재를 깊이 박기 위해 땅을 수직으로 파내려가는 방식이다. 여기에 사용된 장비는 텔스코픽. 기존 굴삭기와는 달리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땅을 깊게 팔 수 있다. 기존 공법은 계단식으로 파내려가 넓은 면적을 파헤치지만 시명 기초 공법을 사용하면 땅을 적게 사용하면서 깊게 팔 수 있어 산림 피해도 줄어든다. 탑하기가 끝나면 기초재를 넣고 콘크리트로 타설하는데 기초재 하나에 무려 레미콘 50개의 분량이 사용됐다. 이렇게 해서 철탑의 기둥 역할을 할 4개의 기초재가 세워졌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조립을 하기 전에 기초지의 높이를 점검하는데 4개의 기초지 중 1개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지표면을 경계로 어느 하나라도 높이가 맞지 않으면 조립이 안 된다. 마침 공사 현장을 방문한 일본 전력회사의 기술자가 있어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이런 경우엔 대책이 없다며 콘크리트를 깨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물론 이제 마음을 먹고 깬다면 깨겠지만은 레미콘 기초 하나에 레미콘 50차가 들어간 그 양을 갖다가 깨서 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콘크리트를 깨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묘안은 떠오르지 않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철판 부자재를 덧대는 것이었다. 방법은 적중했다. 10mm 두께의 부자재 2개를 덧대니까 오차가 난 높이를 딱 메웠다. 네, 맞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기술자들끼리 모여서 쭉 회의를 한 결과 일단 이렇게 한번 부재를 덧대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랬더니 다행히 그 방법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본 자문 기술자한테 물어봤더니 일본 기술자 그때는 씩 웃더라고요. 씩 웃고 자기도 그 초창기에 그런 대형 사업 할 적에 많이 겪었던 일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길래 어떤 면으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좀 알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알려줬을까 상당히 좀 허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 한전을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초제 위에 송전탑 조립이 시작됐다. 파이프형 철탑의 지지대와 받침대까지 5만 개의 볼트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연결하고 조인다. 그런데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765kV 송전탑은 사전에 제작된 철탑 부자재를 하나씩 올려가며 조립하는데 철탑 한쪽 부분이 조이는 나사 부분과 들어맞질 않아 조립이 안 되는 것이다.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다. 결국 철탑 자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시공팀은 급히 제작업체를 불렀다. 4, 5천 개의 자재 중 어느 하나에 오차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희 쪽은 오차가 없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다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길이를 재어보자 자재에는 이상이 없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중앙에 있는 크레인을 지지대로 해서 와이어로 지지선을 연결해 조립하는데 이때 한 곳의 지지선이 너무 조여져 철탑이 한쪽으로 기운 것이다. 결국 조인 와이어를 풀어 균형을 맞추자 철탑의 길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져 조립이 가능해졌다. 송전탑이 하나둘 세워지면서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도 함께 시작됐다. 우선 보루레를 이용해 전선을 끌어올리면 이후 연결 설치하는 작업은 모두 사람 손으로 이루어진다. 높이 120m.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서 고공선로 작업이 진행된다. 거의 3일 빌딩 높이랑 똑같습니다. 3일 빌딩 높이가 약 110m 좀 이상 되는데 그런 철탑, 그런 높이를 3일 빌딩 같은 높이를 산 꼭대기에다가 아무런 장비의 어떤 도움 없이 그 일반적인 그 어떤 건축 장비 도움 없이 인력으로 운송을 해서 인력으로 조립을 한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평지에서 조립하는 어떤 그 건축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러던 어느 날 농민 수십 명이 현장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송전탑 때문에 수박 농사를 망쳤다는 이유였다. 기술진들은 민원 해결로 현장을 비울 수밖에 없었고 공사는 한없이 지연됐다. 그렇다고 공기일을 늦출 수는 없는 일. 밤에도 작업을 하며 공사에 박차를 가했다. 오랜 강행군 끝에 마침내 666개의 송전탑과 장장 340km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완성됐다. 이제 765kV 송전망 구축을 위해 남은 것은 변전소 건설. 하지만 부지 선정과 함께 시작된 민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아예 공사 진입로를 막아선 주민들로 인해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765kV 격상 프로젝트는 사업 시행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다. 초고압이 주는 불안감은 전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주민들은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민원을 담당한 이상민 과장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결국 전공법을 택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을 한 사람씩 만나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 피가 말라서 죽어요, 전부 다. 하지만 운전박대 당하기가 예사. 주민들의 마음을 두들리는 것이 어떤 공사보다 힘들었다.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 욕설을 듣고 또 뭐 발길질을 당한다든지 뭐 아니면 멱살을 잡힌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또 저희들이 곤욕을 많이 치렀지만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하여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대화가 차단됐을 때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송전시설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한국전력에서는 미국전력연구원에 실험을 의뢰했다. 송전탑 아래서 사육한 양과 일반 목장에서 사육한 양의 혈액을 채취해 백혈구수와 면역 기능 등을 조사했다. 원심 분리기에서 혈액을 분석한 결과 송전탑 아래 사육한 양과 일반 목장에서 사육한 양의 백혈구수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최종 결과에서도 송전탑에 노출된 양은 면역인자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다. 실제 전자파를 측정해봐도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는 11. 헤어드라이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나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보다 훨씬 작다. 한편 765kV 격상 추진반에서는 변전소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이 일은 정시환 부장의 책임 아래 진행됐다. (76만 5천 볼트의) 변전소를 종래의 방식대로 건설을 하게 되면 축구장 한 16개 정도의 넓이가 필요한 아주 넓은 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건설하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그러한 어떠한 가스 절연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하나의 주어진 책무였습니다. GIS, 즉 가스 절연 개폐 장치는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파이프로 감싸 가스를 넣어 절연시키고 돌발 사고 시 전기를 끊어줄 수 있는 설비다. 이 방식으로 건설하면 부지 면적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GIS 개발은 3, 4kV GIS를 만든 경험이 있는 효성중공업이 맡았다. 직경 1m가량 되는 알루미늄 파이프관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됐다. 3, 4kV 때와는 재질부터 달랐다. 당시 GIS 개발을 총지휘한 송원표 상무는 한치의 오차도 흔치 않았다. 765kV급까지 높은 전압에서는
그 많은 전력과 높은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그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전선을 피복해서는 되지가 않고, 그래서 금속 용기로 크게 파이프화 형상으로 생긴 그런 금속 용기를 씌워서 또 그 안에 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충분히 절연을 시켜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컷파이프가 완성되면 조립 작업은 방진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수분, 먼지가 들어가면 성능이 떨어지고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밀폐를 위해 열고 닫는 문에는 제습제를 넣고 차단부는 고무 패킹 처리를 해 수분이나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이중으로 막는다. 조립이 끝나면 파이프관 속의 공기를 빼내 진공 상태를 만들고 그 속에 전기를 차단하는 성질을 가진 SF6라는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면 GIS는 완성된다. GIS의 생명은 전기 차단 기능. 이에 대한 성능 실험이 진행된다. 완성된 GIS가 전기를 완벽히 차단할 것인가? 단추를 누르는 순간 내부에서 불꽃 방전이 일어났다. 전기 차단이 안 된다는 증거다. 원인은 노즐에 있었다. 노즐이 짧아 불꽃 방전을 제대로 끄지 못한 것이다. 방전의 원인을 파악한 효성은 긴급하게 노즐의 설계를 변경했다. 노즐의 길이를 늘리고 안쪽에 홈을 파서 공기순환 현상을 이용해 가스가 빨리 빠져나오도록 했다. 두 번째 성능 실험. 이번엔 전기를 완벽하게 차단시켰다. 765kV 초고압 GIS가 이렇게 탄생했다. 촛불을 입으로 끌 때에도 이렇게 살살 불어서 끄는 것보다는 세게 훅 하고 불어야만이 꺼지듯이 이렇게 해서 노즐의 형상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가스가 흐름이 아주 잘 되도록 이렇게 형상을 바꿈으로써 결국은 차단 성능을 확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분야 세계 최고의 공인 검증기관인 세이시의 테스트에도 당당히 합격했다. GIS, 즉 가스 절연 개폐 장치와 함께 변전소를 구성하는 핵심 설비는 바로 변압기다. (765kV) 변압기 개발은 이 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현대중공업이 맡았다. 그리고 345kV 변압기 개발을 주도했던 최정근 이사가 총지휘를 했다. 변압기는 765kV의 높은 전압을 낮게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전기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게 개발의 관건이다. 765kV는 처음 만들어 보는 걸로서 지금 중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운송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절연 구조나 제감물, 철 구조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해석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압이 2배로 높아지면서 철심, 코일 등 변압기 기본 재료를 모두 바꿨다. 또한 데니슨 페이퍼라는 특수 종이를 사용해 절연 기능을 한층 높였다. 그간의 노하우와 연구 개발로 765kV 변압기가 완성됐다. 변압기 성능 실험에서 낙뢰 실험은 필수. 한 번의 낙뢰로 변압기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변압기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잘 됐습니다. GIS에 이어 765kV 변압기까지 개발해 성공했다. 실제로 765kV 변압기를 제작해냈다는 데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냈다는
우리 기술력을 한층 더 높이는 데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깊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변압기 하나의 무게는 165톤. 이것을 어떻게 변전소로 옮길 것입니까? 제작만큼이나 힘든 운송이 남아 있었다. 지금껏 국내에서 165톤의 장비를 운송한 전례는 없었다. 울산 공장에서 마산역까지는 바닷길로, 마산에서 양평까지는 철도로, 양평에서 신가평 변전소까지 육로로 이동 루트를 잡았다. 먼저 울산항에서 변압기를 바지선에 싣고 마산으로 향했다. 마산역에서는 변압기를 운반할 특수 열차가 대기 중이었다. 바로 슈나벨카. 주전자 고리처럼 변압기 양옆을 고정시키고 바닥에는 12cm의 간격을 둔 채 들어올려 운반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터널 높이 등 국내 도로 사정에 맞춰 제작돼 양평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변압기 수송의 마지막 난관은 육로 수송이었다. 일반 교량의 경우 40톤 이상 차량은 지날 수 없어 구간마다 임시 교량을 설치해야 했다. 그리고 변압기를 운반하기 위해 투스 트레일러가 도입됐다. 바퀴 수만 96개. 많은 바퀴의 무게를 분산시켜 과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제작한 차다. 트레일러 운송은 밤에만 허가가 났다. 터널 통과 시 문제가 생겼다. 터널의 높이는 4.2m, 변압기보다 20cm 낮다. 모듈 트레일러 높이를 20cm 낮춰 한 걸음씩 나아갔다. 터널을 통과해 유명산 고갯길에 들어섰을 때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고갯길을 오르다 힘에 붙여 멈춰선 것이다. 차가 멈춰서는 순간 이제 그 기사가 당황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자꾸 이제 그 악셀레터를 한 번 더 밟아보고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쳐다보는 저로서는 진짜 얼굴이 창백해지고 막 뒤에서 식은땀이 나고 아찔하고 이 진짜 고가품이 진짜로 진짜 어떻게 될까 봐서 노심초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트레일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앞뒤로 트럭 한 대씩을 더 연결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었다. 힘을 얻어 차가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듯 하더니 거북길에서 또다시 멈춰섰다. 땡기는 차와 앞에 끌고 가는 차와 뒷차 미는 차가 각도가 안 맞아요. 각도가. 네, 지금 봐봐. 뒷차를 떼어내 앞쪽에 연결하고 트럭을 한 대 더 붙였다. 총 3대의 트럭이 동원된 것이다. 차량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무전기로 엔진의 회전수까지 조절하며 운행을 재개했다.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165톤의 변압기가 무사히 변전소에 도착했다. 이제 시운전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지난 2001년 12월 신안성 변전소 중앙지어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765kV 송전망에 대한 시운전이 실시됐다. 과연 765kV 초고압 전기가 송전선을 타고 변전소까지 올 것인가? 전기가 연결된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이대로 실패란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76만 5천 볼트 기계의 최초 값을 숨지게 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 같은 경고가 울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15년 동안 고생했던 게 헛수고인가, 뭐 민원이며 어떤 기술적인 난관,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오늘에 왔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아찔했습니다. 변전소를 뒤흔든 경고음은 변압기가 원인이었다.
변압기 탱크 간 순환 전류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딜레이에 대해서 가서 검토해가지고 테러 조치든. 안전에는 문제없지만 순환 전류의 미세한 차이를 변압기 자동 보호 장치가 이상으로 감지하고 반응을 했던 것이다. 기술진은 변압기 자동 보호 장치가 감지하는 시정수를 0.11A에서 0.73A로 조정했다. 다시 시운전이 시작되고 모든 시설이 순조롭게 가동됐다. 그러던 어느 날 송전선과 변전소를 연결해주는 부싱 쪽에서 코로나, 즉 불꽃 방전 현상이 발견됐다. 내부 설비에 비해 다소 소홀히 달았던 외관 시설에 문제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코로나 현상을 막기 위해 부싱의 링크기를 키우고 한 개 더 추가했다. 765kV 송전망은 외부의 사소한 부품 하나도 오차를 허용치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드디어 2002년 5월 마침내 765kV의 상업 운전이 시작됐다. 1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그때 기분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 선수들 보시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런 기분. 아, 우리나라도 이제 765kV급 전력기술 분야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기술자들의 손으로 해냈다는 게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주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765kV 송전망 적상 사업이 성공하자 중국의 기술자들이 우리의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은 그만큼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난 전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서전동성 프로젝트, 즉 서부 지역의 전기를 동부 지역으로 보내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 동서교통의 요충지인 란저우. 란저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중국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루자사 댐이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동부 지역으로 원활히 보내기 위해선 초고압 송전망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330kV의 송전망을 750kV로 격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西电东送呢，就是百通道的这个建设，就是需要加快，特别是西北啊，这个经济要发展，我们有丰富的这个资源，要把这个资源呢变成资源的优势啊，要变成经济的优势，所以一个主要的渠道就是要把强大的电力，把这个一次资源变成强大的电力送到外面去。 초고압 변전소 설비를 필요로 하는 중국 시장에 효성중공업이 뛰어들었다. 765kV GIS를 개발해 한국에서 상업운전에 성공한 것을 무기로 내세웠다. 서북전력의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북전력 일행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전에서 상업운전하고 있는 그 저희 GIS를 직접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좀 더 적극적인 서북전력과의 협상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출이 성사됐다. 765kV 상업운전 성공이 가져다준 쾌거였다. 드디어 우리 기술진들이 개발한 GIS가 중국의 첫 수출길을 열었다. 팀진항에 도착한 GIS. 이제부터 내륙 운송이 문제였다.
텐진항에서부터 란저우 변전소까지 장장 2,500km를 육로로 수송해야 한다. 이 교대로 24시간 밤낮 없이 운전을 했다. 중국에선 비포장 도로를 만나기도 예사. 그때그때 평탄 작업을 해가며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마침내 우리 기술로 만든 GIS가 란저우 변전소에 도착했다. 조립도 만만치 않았다. 미세먼지 하나도 허용하는 GIS 조립 작업에 중국의 심한 홍사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우리 기술진들은 방진룸을 만들어 조립해 나갔다. 철저한 작업 공정과 높은 품질의 중국인들은 감탄했다. 特点，我们认为还有这个制造的可能性的客观的分析，包括这个技术经济的比较的结果，我们认为选择 GIS， 特别是结合韩国的最近成功的经验是可行的。 GIS에 이어 변압기도 수출길을 열었다. 더구나 전기 기술의 본산지인 미국 에디슨사의 변압기를 수출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현대 중공업은 미국에 이어 동남아, 남미, 중동 등 세계 20여 개국에 변압기를 수출하고 있다. 우리의 전력 기술이 전 세계를 환히 밝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동양 최초로 765kV 송전망을 갖게 된 한국. 한국전력의 눈부신 성공에 대해 국내외 언론의 격찬이 쏟아졌다. 그냥 최초로 일본보다 앞서서 우리가 76캡이 상업운전에 기체게 되니까 어떤 그런 감정들이 상당히 어떤 뿌듯함을, 자랑스러움을 좀 느꼈었습니다. 765kV 송전망 성공은 한국을 전력기술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다. 765kV 송전 설비가 완성됨으로써 저희 기술이 세계 수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그 수출, 송전 설비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765kV 송전망은 우리나라 전력사를 다시 쓰게 했다. 765 격상 프로젝트는 우리 전력 분야에서 기술을 한 단계 이렇게 도약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같은 반도체라든지 휴대폰, 또 그다음 자동차, 생명과학은 세계 선두주자를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65 격상 프로젝트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최초 최고의 송전망 탄생. 그 신화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어떤 난관이 닥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도전, 그리고 15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어둠을 밝히겠다는 열정이 765kV 송전망 구축이라는 거대한 신화를 창조해냈다.